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저희 두물머리 자회사인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입니다. 송락현 대표는 저랑 같이 3년 전에 주식회사 두물머리를 같이 공동 창업하신 코파운더세요. 그 전부터 저랑은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금융의 혁신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와 조인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 하이힐드 펀드 상품을 파시기도 하셨고, 그 전에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미래셋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신 일도 하셨었는데요. 당시에 회사를 이직해서 저희 회사로 올 때 약간 구직 시장이 약간 이직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던 인재셨죠.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와 합류해서 재무총괄이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 최근에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는데, 그간의 이야기들과 현재 하시는 일, 그리고 목표하시는 일 등을 두루두루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인기 많은 천영록 대표의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막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지는 등록된 지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신생 투자자문사죠. 신생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현재 맡고 있고요. 이 투자자문사는 실질적으로는 두물머리라는 회사에서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주주분이 여기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 옆에 있는 천영록 대표님과 같이 두물머리도 같이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종의 저는 2번째 창업이래요. 그러네요. 제가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2번째 창업을 지금 해서 열심히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를 하시던 게 펀드 같은 금융상품들의 마케팅 및 세일즈였었는데요. 그렇죠. 주로 기관 상대로. 기관도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상대했죠. 저희끼리는 대화를 많이 나눈 주제인데, 그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금융인으로서의 모순, 갑갑하다. 해결해 줄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생겼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바꿔갈 거냐에 대한 문제기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세일즈,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일종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컨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 주로 저는 이제 펀드겠죠. 새로운 펀드가 나왔을 때 이 펀드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과 좀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럽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 주식이 있는데 그 유럽 주식이 굉장히 좀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 유럽 주식에 대한 어떤 스토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그동안의 수익률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고객들한테 이런 유럽 주식형 상품을 가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라고 했을 때, 상품을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판매를 하면은 그만이거든요.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 나는 이게 고객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가? 라는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덜했던 거는 이제 중형 상품이라는 헤지펀드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중화를 시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게 됐고, 갈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새로운 길을 좀 찾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산업 자체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 펀드를 밀어보다가 네. 어떤 이유에서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성과 좋았다. 요새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 네. 요새 제일 잘 나간다. 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라고 해서 밀어서 푸시를 하는 방식으로 네. 판매를 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고점을 경신하고 있을 때 네.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을 때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추세 추종,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네. 추세 추종, 소위 설거지를 부추기게 된다. 네. 고객들도 좋아서 덤벼들고 네. 한편 우리 마케팅이나 세일즈 쪽에서 그 설거지를 구조적으로 부추기게 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존재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그런 데이터를 예전에 좀 많이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간단한 데이터예요. 주가 이제 추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펀드 설정액이라든지 자금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주가가 뭐 예를 들면은 기어가고 있을 때는 뭐 사람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별로 안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펀드 뭐 신상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막 1억밖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시장 자체가 됐다 아니면은 뭐 매니저가 잘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성과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자금이 한 2억, 하루에 2억, 3억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게 어느 구조적인 이유인지는 몰라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죠. 저 모르는 사이에 막 뒤에서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뭔가 막 몰리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무섭게 들어요. 사람들이 증권사 은행에서 엄청 무섭게 막 몇백억씩, 하루에 몇백억씩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경험상 대부분 고점이에요. 예, 왜냐면은 주가를 그런 분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객분들은 그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있을 때 더 확신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내가 100만 원 투자했었는데 이게 수익이 났으니까 나 이제는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더 확신을 막 느끼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보통 그때가 되게 꼭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안타깝죠. 그게 실상은 투자의 전략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그 세일즈 하시는 마케팅 하시는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만들어낸 혹은 전파한 스토리들이 지점으로 가고 이제 조직으로 퍼지잖아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될 텐데 딱 보면 지난 3달간 판매를 계속 해왔는데 고객들이 만족해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급격히 오르고 있고 자신감도 붙고 설득하기도 훨씬 좋고 지금 가입하신 분 다 해피하다는 게 팩트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을 당신이 사서 설령 물리더라도 이렇게 오르고 있던 걸 물리는 건 뭐 크게 누구 탓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약간 책임 회피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팔 거 마침 없었는데 좋아 보이니까 어쨌든 모든 그 지난 수익률이 좋게 찍히고 있으니까 세일즈하기 너무 좋고 사는 사람도 살 명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시장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쪽 유통업계에서 엄청나게 히트 상품이 돼서 콸콸 팔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꼭 무슨 펀드해서 손실 본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꼭 등장하는 이제 초대형 히트 펀드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작년에도 또 뭐 베트남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렇죠. 저희도 뭐 문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저희가 뭐 사실 베트남 뭐 분류 아시겠지만 뭐 분류 추천 안 하는데 저희는 뭐 이머징 마켓 잘 추천 안 하는데 사실 그때도 너무 많이 팔린다 베트남 쪽이. 그러니까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이제 뭐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굉장히 베트남이 좀 안 좋았다가 작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스토리가 좀 다르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많이 하셨는데 뭐 어김없이 또 좀 크래시가 왔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유통 구조에서 뭔가 탈피할 수 있지 않으면 그 유통 인력, 유통 산업에 있는 20만 명은 끊임없이 그 방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본인이 뭐 시장을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럴 여유도 없고요. 세일즈맨은 세일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와 이거를 판매망에만 의존하면 정말 위험하겠다. 이걸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70, 80%는 계속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영원히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다. 네. 소수의 고익 투자자들 제외하고는. 네. 생각이 여태까지 그렇게 굴러왔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바퀴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은 좀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바퀴를 더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그런 시도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자문업도 예. 그런 시도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물머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는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투자 자문을 전달해 줄까를 고민해 왔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자동화를 시키려고 했고, 어떨 때는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네. 또 실험하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 자문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생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쪽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네. 투자 자문업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네. 왜 필요한 곳이고,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네. 왜였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 자문업은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뭐 회사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투자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보통 어디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증권사 많이 찾아가시죠? 그쵸. 은행이나. 네, 맞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제 많이 찾아가시는데,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펀드를 가입하실 수도 있고, 뭐 ELS를 가입하실 수도 있고, 주식을 이제 추천받으실 수도 있죠.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담, 뭐 개인한테 맞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는 것이 회사의 본질, 서비스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회사들은 이 상품을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데 주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은행에 가서 아니면 증권회사에 가서 나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뭐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담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그런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쪽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그렇게 추천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선 그 은행에 가서 상담을 네. 받을 때 실제로 네.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사회초년생들도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30분, 50분씩 이렇게 상담을 네. 받아서 펀드를 구입하시잖아요. 네. 그 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왜냐면 워낙 실패 케이스가 많아서 네. 그렇게 투자해서 해피해진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운이 좋게도 전문적인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문성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일 것 같아요. 90% 이상은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투자 상품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시지만 또 아시잖아요. 투자라는 게 여기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굉장히 많은 투자 실제로 시간적인 투자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은행에 계신 분들이 뭐 카드도 해야 되고 뭐 대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10%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또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제 판매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같은 게 있어요. 다 가면은 뭐 KPI라고 이제 막 그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세일즈 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 투자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그러니까 고객한테 그렇게 맞지 않은 투자 방법인데 권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나중에 손실 보고 나면 뭐 은행 직원한테 뭐 항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 자문업이 국내에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들의 주요 타겟은 누구고, 그러니까 주 고객은 누구고, 네.
왜 일반인들은 그 투자 자문사를 들어볼 일이 없었을까요? 네, 기존에 있던 투자 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좀 돈이 좀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죠. 기관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좀 고액 자산 같은 분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이제 PB 센터 중에서도 좀 이제 좀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클래스의 그러니까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쪽에 주로 그쪽을 통해서 권유가 많이 되고 실제로 자금이 많이 모집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은 주로 이제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인 투자 방식은 사실은 아닌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 자문사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들고 가야 고객으로 받아주는 것도 있었죠. 투자 자문사들이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투자 자문사들이 요새 좀 많이 힘들어서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보면은 적어도 한 3억은 있어야지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든지 뭐 최근에는 뭐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간 것 같아요. 해외 이사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투자 자문업자들이 네. 거의 펀드의 60, 70%를 네. 다 뭐 팔고 있고요. 네. 좀 미국의 경우에도 네. RIA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자 자문업자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상담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전체 가구의 네. 한 40몇 %가 네. 독립투자 자문업자를 통해서 그렇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고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독립투자 자문업의 필요성 혹은 투자 자문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독립투자 자문업 말씀하셨던 영국이나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투자 상품을 이제 권유 받으시고 뭐 실제 구매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왜 그런 그 서비스 투자 자문업이 아직 그 활성화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제 연금형 자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투자자분들, 대중들이 이제 투자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래도 좀 목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거든요. 그런 목돈이 보통 연금형 상품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금에서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왜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퇴직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시점에 보통 일반적인 어떤 대중적인 어떤 투자에 관심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그런 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같이 봐오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자금이 많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1억씩 쌓여 있는데 네. 거기서는 연 1%, 네. 1.5%, 150만 원을 그쵸. 받으시고 네. 그럼 불리시고 네. 다른 돈으로 쌈짓돈 1,000만 원 모으셔가지고 주식으로 네. 10% 벌려고 하세요. 10% 벌면 10%면은 되게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는 편이고요. 보통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천 대표님도 이제 뭐 워낙에 주변에서 많이 이제 얘기도 듣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상담을 진행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해보면은 이런 경우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코스닥을 하시든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대 수익률도 엄청 높으시죠. 막 예. 50%뭐 그 예. 이상을 이제 노리시는데 정작 그 연금이나 예. 이쪽에는 1억이 넘는 자금이 있으신 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운용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금으로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보통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1,000만 원을 가지고 50%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쵸. 이 1억 원을 예. 어떻게 하면 3%, 4%더 수익을 낼까를 그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낼 확률도 높고 그쵸. 가능성도 높고 그쵸.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얻는 효용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세요.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 잡혀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 번 돈은 다 쓰고 네. 퇴직연금만 남겨놓고 그쵸. 그것만으로 노후를 딱 모기지 차지하고. 하시고 뭐. 예. 예. 나머지 돈은 네. 다 써버려요. 아무것도 뭐 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 401k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노후까지 쭉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죠. 우리나라는 뭐 국민연금이라는 네. 제도가 있기도 해서 그랬겠지만 참 우리나라 노후 준비율이 떨어지고 맞아요. 미래가 청년들의 가난도 걱정되지만 노후 네. 빈곤층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면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들이 네. 점점 많이 보급되면서 네. 그런 게 사회를 좀 지탱해주는 틀이 될 네. 것 같고 많이 정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뭐 통계 보면은 65세 이상의 그 노후 빈곤율이 전체 그 노인 분들의 예. 절반 정도라고 예.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은퇴하시는 분들이 50년대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쵸.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빈곤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노후에 대한 준비,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실제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 이렇게 목돈이 네. 있으신 분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는데 그쵸. 그거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5억이 있어요, 6억이 네. 있어요. 그 자금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내가 정말 그 남은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예금에 넣어두신다라고 해서 그게 뭐 될 수가 있느냐라고 네.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권유하는 그런 예. 상품들을 막연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문에 대한 필요가 많이 좀 생기는 거죠. 예. 네.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낮은 수익에 다 몰려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네. 거의 한 90%의 자금이 예금에 몰려 있으니까요. 네. 금융투자 네. 자산 중에. 한편으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이례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공격적인 그 위험한 걸 하세요. 그렇죠. 그죠? 위험하다고 해서 기대 수익이 고수익이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벌가능성 거의 없는데 네. 위험하기만 한 것에 또 네. 너무 몰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게 밸런스가 맞는 균형점에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만 자문을 잘해줘도 사실은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분류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적절한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ELS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상품들을 좀 섞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그런 상품들을 접근할 때도 정확하게 사실 위험이 없는 상품은 없잖아요.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이미 여러 수백 개의 투자 자문사가 있는데 네. 현재 우리 두물머리 투자 자문이 하려고 하는 투자 자문은 기존의 다른 투자 자문사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저희는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수익률에 대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투자 자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높은 이제 수익률 그리고 일종의 수익률 싸움을 하거든요.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느냐의 그런 고수익을 내느냐의 싸움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어떤 수익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뭐 단기적으로 투자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자금들은
투자는 이제 평생 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것이 적정한 수익률이냐라는 고민을 이제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고요. 그래서 그 적정한 수익률을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다라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개인 고객들한테 좀 맞는 어떤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소통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수익률만 잘 내면 잘 땡이지 내가 왜 고객하고 소통을 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각각의 고객별로 다 컨택을 하고 소통을 하고 뭐 대면으로 할 수 없으면 저희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 뭐 전화나 이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혹은 요새는 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확인도 많이 하셔서 그런 방법들로 그러니까 질의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안내도 드리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소통의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불리오를 운영하면서 사실 뭐 3, 4천 명의 고객이 유료 고객 사용 중이시지만 네. 한편으로는 연 20만 원이 조금 비싸다. 네.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네. 좀 비싸다는 그 문의가 많으셨고 맞아요. 저희도 되게 고민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부자들한테 더 특별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약간 그런 마인드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려는 그쵸. 마음이었는데 네. 기존 산업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돈이 상당히 적으신 분들은 또 네. 이걸 사용할 수 없는 네. 혹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되고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저렴한 맞아요. 약간 역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가려고 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자본주의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어쨌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저희도 이제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네. 너무 역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투자 자문사 라이센스를 활용하면서 네. 저희 고객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들도 네, 네, 네.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시청자들에게. 이제 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적립식 특히 이렇게 적립식이나 소액 투자자 분들이 좀 지금 있는 불료 이제 수수료가 뭐 연간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문사를 하면서 자문사는 이제 좀 수수료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자문하고 있는 금액의 한 연간 0.55%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떼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5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거니까 원래 이제 있던 뭐 불리오 이제 수수료보다는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최소 투자 금액 같은 거를 좀 설정해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소액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뭐 저희 그리고 취지도 그랬고요. 조금 더 이제 투자에 대한 문턱을 좀 많이 낮춰 놓자라는 게 이제 저의 의도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적립식에 대한 저축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충분한 의지가 있으시고 꾸준한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뭐 다 최근에는 자문 계약을 다 맺고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적립식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죠. 50만 원 난 적립식 투자하는데 40만 원 적립식 투자하는데 20만 원을 이제 한꺼번에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적립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딱 그 투자하시는 딱 그 금액 적립을 하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이제 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용해 보실 만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물머리를 저희가 같이 공동 창업하고 나서 정말 이 복잡한 규제와 네. 제도권 내의 제휴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상력을 얻고 네. 또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 밑바탕이 되는 네. 시스템들을 만들고 네. 이런 모든 과정이 네. 사실 굉장한 고생이었어요. 그죠? 그쵸. 저희가 네. 이 산업에서 새로 가장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외부의 비아냥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저렇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건 좋은데 네. 저렇게 정직하게만 해서 네. 되게 그냥 다 맞는 얘기지만 네. 누가 호응을 해주겠느냐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들은 무엇이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창기 때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 금융이라는 산업 자체가 다 이제 대형 기관들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이 지금 요새는 뭐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 큰 핀테크 그렇죠. 기업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무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벽을 뚫고 가기가 네. 뭐 저는 이제 금융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 소개를 거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뭐 지금도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워낙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겪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는 좀 나아졌지만 뭐 여전히 규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비즈니스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변하듯이 저희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더라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쉽지는 않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네. 이 스타트업 인생이 힘들지 않으신지 다른 스타트업을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뭔가 해주실 조언은 없으신지. 네. 이 부분은 이제 천 대표님하고 저희 네. 아이들하고 나이가 네. 똑같아요. 7살, 뭐 7살 이제 4살이잖아요. 저희 저는 2015년도에 이제 드물머리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둘째가 그 태어나던 시점이었거든요. 막 둘째가 막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드물머리 이제 합류하냐 마냐, 그래서 창업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충만히 있었는데 아이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뭐 결단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꽤 많은 지지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뭐 되게 좀 많이 나아졌다.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틸 수 있는 거는 뭐 가족이 이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 와이프가 많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있는 게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혼자 이제 뭐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뭐 젊어서 이제 하시게 되면 뭐 그것도 이제 뭐 위험이 적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절실함도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인생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족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컨트롤이 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투자 자문사를 앞으로 키워나가고 싶으신 포부, 내년의 목표, 네. 내후년의 목표, 네.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 사회에 미치고 싶은 네. 어떤 파장, 네. 파급력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스타트업에서 느낀 거는 아무리 그 의도가 순수하고 좋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성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적 면에서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자문 계약도 지금 현재 뭐 한 달 채 안 됐는데 200건 정도 했는데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 3,000명 이상 분들의 어떤 자문 계약을 좀 해보겠다. 한 1년 안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목표를 이제 팀원들과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뭐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이제 분류 고객분들이 좀 더 이제
아,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자문사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아, 나 가입해 봐야지, 내가 한번 이용해 봐야지, 한번 상담 받아봐야지 라고 할 수 있게 그런 상품들을 많이 좀 구상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뭐 증권사나 이런 쪽하고도 좀 많이, 운용사나 이런 쪽하고도 계속 협업하려고 지금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아마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많이 기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년에는 뭐 저희가 자문하는 자산이 한 1,000억 이상 정도를 좀 만들어서 손 대표님 어깨도 좀 덜어드리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생각은 잊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임팩을 줘야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문업, 투자 자문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미국이나 어떤 영국처럼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분들이 자산을 좀 관리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라 자문사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공정한 자문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전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부를 늘리게 하는데도 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문사 서비스가 분류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그 분류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분류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정신과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두물머리 의미는 아시나요? 얼마 전에 미팅하는데 그 두물머리, 왜 회사 이름이 두물머리야? 분류는 느낌이 오는데 하이브리드와 또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두물머리라는 이름을 했냐라고 하면은 남한강하고 북한강을 만나는 곳에 이제 두 강이 만나는 융합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뭐 금융 전문가, IT, 뭐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물머리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회사 이름을 줬고요. 하이브리드라는 서비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서비스 이름을 지려고 했을 때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보면 뭔가 이제 기계와 인간 혹은 두 가지가 융합된 어떤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과 이제 전기차가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하게 될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 기계화된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사람의 감성, 사람의 전문성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분류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신조어를 차용해서 서비스 이름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보신 시청자들은 언제 이 자문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장 좋습니까? 뭐 자기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아니면 금융위기가 지났을 때, 아니면 뭐 어떤 타이밍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투자 시장에 대한 타이밍은 뭐 최근에도 이제 저희 분류에서 이제 손절, 뭐 워낙에 뭐 손 대표님 손절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시고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내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 따라서 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저희가 고민을 담아서 일단은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전략들도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전략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런 고려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개인의 자금 사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할 자금,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할 자금, 중기로 투자할 자금을 잘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 이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자금을 난 관리를 받고 싶다,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도록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고요.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그런데 뭐 적립을 이제 서서히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한 연락을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